자, 36페이지. 우리 강의 노트 36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거미집 모형 있죠? 있죠? 자, 우리 교재에는 153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거미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오른쪽에 그 이상하게 벌레 같은 게 하나 있고 있죠? 여기 이제 거미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미집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처음 보시나요? 자,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옛날에는 이게 요즘에 아파트에 살지만 예전에는 주로 이제 단독주택이었죠. 이런 데서는 자, 저는 이제 초가집은 안 살았고, 슬레이트 지붕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밑에 보면은, 거미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기초공사를 먼저 쫙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뺑뺑뺑 돌면서 이렇게 해서 꽁지 다니면 꽁지에서 뭐가 빠져나와요? 예, 그 끈적끈적한 줄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자, 그래갖고서 여기 이제 만약에 잠자리라든가 아니면 파리 같은 게 붙죠? 그럼 얘네들이 끈적끈적해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미가 와서 야금야금 먹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거미집이다. 그래서 이거 못 보셨나 보네요. 처음 봐서. 옛날에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철사로 동그랗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나무 같은 거 이렇게 묶죠. 이렇게 묶어갖고서 여기다 이제 돌돌돌 맙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미 이렇게 묻어요, 안 묻어요? 묻죠.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여자들 탁 차서 이렇게 딱 잡아당겨.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자들 꼬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제 그 꼬시는 방법도 희한했죠. 이렇게 아직 그런 잘 모를 겁니다. 어리셔서 아직.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어쨌거나 거미집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렇게 여기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아까 했었죠? 그러면 균형 가격과 뭐라고요? 수량 결정되는데 만약에 균형 가격이 이렇게 벗어나 있다. 벗어나게 되면 물건이 남아들죠? 아까 했었죠? 그러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균형에 이르는 겁니다. 반대로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균형을 설명한 사람이 참고로, 이거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참고로 이제 왈라스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어떤 학자라고요? 왈라스. 뭐 이런 사람 이따 치면 됩니다. 왈라스. 자, 근데 이제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균형에 이른 과정을 다른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마샬이다. 이렇게.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 이제 수요 공급 이론 이런 걸 전부 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형태로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이렇게 결정되는데, 자, 여기 이제 균형량입니다. 그 균형량인데, 만약에 물건이 이렇게 과소 생산됐다고 치자. 어떻게 생산했다고요? 과소. 물건이 작게 생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물량에서 받고자 하는 가격은 이만큼입니다. 알겠죠?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이만큼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만한 물량에서 이만큼 받고자 한다는 얘기죠. 이만큼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급자도 자기도 물건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만한 물량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은 이만큼입니다. 이건 또 왜 이만큼 지불하려고 하냐면 자기도 그만한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소 생산됐을 때는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은 이만큼인데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은 이만큼이죠. 그죠? 그러면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대화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소비자가 돈을 많이 주겠다니까 올리려고 안 올려고요?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 가격을 막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정상 이상의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 겁니다. 이걸요, 초과이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윤이라고요? 초과이윤. 그러면 이러한 초과이윤을 얻는 곳에는, 얻는 물건에는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자, 다른 기업도 이런 거 만들고 싶겠죠?
즉각적으로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롱코트 같은 거 있죠? 롱패딩. 이런 걸 갑자기 막 입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만들려고 하면서 시장 물건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은 이 점에서 이러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알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반대로, 자, 물건이 이렇게 과잉 생산돼 있다 쳐자. 어떻게 됐다고요? 과잉 생산돼 있다. 그러면 이만한 물건 수준에서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이 이만큼이죠. 이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자는 100원 이상 받으려고 하고 소비자는요 30원 이상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 계속 창고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땡처리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팔아치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게 되면 자 원가 이하로 그러니까 정상적 이윤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파는 거죠. 이거를요 초과 손실이다 집니다. 무슨 손실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손해난 물건을 기업들은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도 이런 거 안 만들려고 하겠죠. 그럼 시장은 급격히 물건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균형에 이르는데 요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마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마샬. 자, 그런데 이거 일반적인 제안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농산물 시장 같은 거 있죠? 이 거미집 모형은 원래 에치케리라는 경제학자가 농산물 시장에 가격이 맨날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있죠. 매년. 요거를 여기다 한번 접목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메뉴에 2017년도에 2018년도고 이거는요 2019년도가 딱 있다 치자. 그럼 2017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다고 치자. 어떻게 하라고요? 과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가격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등하는 형태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1년에 농사를 한 번만 지은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소 생산되니까 가격은 폭등해요? 안 폭등해요? 폭등했죠? 폭등하죠?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마늘 농사 지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차라면 이런 것들을 서로 더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이런 거 만들려고 더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더 만들고 싶겠죠? 다른 기업도 이거 막 서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균형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마늘 가격이 폭등하니까 마늘의 생산량을 늘리고 싶죠? 근데 곧바로 늘릴 수 있나요? 항상 그 해에 생산하면 거기서 끝난다고 치시면 됩니다. 그죠? 곧바로 생산량 늘릴 수 있어 없어요? 그 해는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농사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내년도에 내가,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내가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기필코 마늘을 심어야 되겠다. 해서 집에 간 겁니다. 그죠? 근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농사 지은 사람도 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제 기나긴 겨울 지나서 이제 봄이 왔죠? 봄이 오니까 전부 다 뭐 심기 시작했다고요? 마늘을 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마늘이 뭐라고요? 과잉 생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되니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폭락하는 형태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폭락. 그래서 급기야는 내다 팔려고 하니까 수송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땅에다 묻어버리는 판도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일반적인 차라면 가격이 폭락해갖고 손해나는 물건을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하겠죠? 그럼 시장 급격히 다른 기업도 안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급격히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희귀해지는 거죠?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늘은 가격이 폭락해서 농협의 돈도 못 갚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년도에 또다시 마늘 심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집에 간 거죠? 그죠? 인간도 아니다 집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 마늘 농사 지은 사람 다 이렇게 생각했어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다시 내가 마늘 농사 지었다가는 자, 그 손에 장을 지지겠다. 손에요? 장을 지지겠다. 이런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누가 어떤 정치인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습니다. 이정현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탄핵이 되면 뭐 장을 지지겠다 그랬는데, 근데 탄핵이 됐는데도 장을 여태 안 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있습니다. 이따가 검색해 보세요. 이정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거나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대구역에서 분시자를 하겠다는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말하려면 계속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거나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뭐라고요?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사람들 속으로 뭐라 생각해요? 내가 또다시 마늘 농사 지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 집에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나긴 겨울을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농협 돈도 못 갚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연도에는 마늘 농사 지은 사람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이 폭락할까요? 폭등할까요? 폭등하는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가격이 뭐라고요? 폭등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마다 물건이 과잉,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거죠. 왜 이런 형태가 발생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곧바로 생산량만 늘릴 수 있다면 이런 형태는 발생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산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곧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다음 년도 돼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격이 폭락하면 곧바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음 년도 돼서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수요자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 밑에 보시면 거기 기본 가정을 보겠습니다. 기본 가정. 자, 우리 같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금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수요량이 결정됩니다. 그냥 금기라는 게 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의 가격을 기준으로 뭐라고요? 올해의 수요량이 결정된다.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비싸면 안 살려고 하죠? 올해 싸면 많이 살려고 하죠? 곧바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급량은 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의 생산량이 결정된다. 자, 전기의 가격이 폭등했으면 바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올해 증가한다는 얘기죠? 전기의 가격이 폭락했으면 올해 폭락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생산에 항상 뭐가 존재한다고요? 시차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뭔가 왁구가 안 맞으니까 물건이 남아돌고 모자랄고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또한 예상의 비합리성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자꾸 농부들은 예상을 비합리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가격이 폭락했죠? 폭락했을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년도에는 그 마늘 농사 지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 집에 간 거죠? 손에 뭘 지지겠다고요? 장을 지지겠다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왜 그런 식으로 했냐면 이 사람 생각할 때는 다음 년도도 계속해서 뭐라고요? 가격이 폭락할 거로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요? 예상의 비합리성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가격이 폭락해서 다른 사람은 다 내년도에 마늘 안 심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심겠다는 사람 있죠? 나는 그래도 심겠다는 사람은 그 다음 년도에 큰 돈을 벌어 못 벌어요?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요번에 마늘 농사 지어서 다 갈아엎었다는 얘기죠? 근데 또 마늘 심고 싶으려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거 어쨌거나 이러라고요. 예상을 자꾸 비합리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물건이 안 팔려갖고 만약에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일반 제와 같은 거 언젠가 올릴 수 있죠? 창고에 오랫동안 쌓아놓을 수 있죠? 그럼 그때 가서 팔면 손에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늘이라든가 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그해 못 파는 거는 그해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갈아엎는다든가 아니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자, 2017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과소 생산되니까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이 이만큼이죠.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농부 입장에서는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일반적인 시야라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은데 이건 곧바로 늘릴 수 있나요? 속으로만 생각한 거죠. 속으로만 내년도엔 내가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을 심어야 되겠다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간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폭등한 상태로 경제 상태가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으니까 자, 요거는 그림은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자면 나중에 문제 푸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 맞춥니다. 어쨌든 가격이 폭등했죠. 그러면 폭등한 상태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 이만큼인데, 폭등한 상태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 이만큼인데, 자, 이 가격에서 공급량은 이만큼 나왔죠. 요거 다음 연도 돼서 늘어난 겁니다. 다음 연도 돼서 뭐라고요?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잉 생산된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과잉 생산됐다. 그러면 자,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이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 이만큼이죠. 그럼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마늘은 특수성이 있죠. 그에 못 파는 건 다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데 낮춰서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늘 농사 지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본 거죠.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또다시 마늘 농사 지으면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집에 간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 이만큼인데 요거는 언제 나타났다고요? 2019년도에 나타난 겁니다. 그럼 또다시 가격이 폭등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마다 폭락하거나 폭등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형태가 발생하냐면 생산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시차가 존재해서 그런 겁니다. 뭐가 존재한다고요? 시차.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도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저기 그 외곽순환도로 해서 쭉 가다 보면 자 이렇게 중동 IC 있죠? 중동 IC가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거는 이제 인천이고 왼쪽으로 가면요 부천 나옵니다. 어디라고요? 부천. 그러니까 부천 상동 이렇게 상동지구 이렇게 해서 뭐 중동지구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돈텔마마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마라고요? 돈텔마마. 거기 가서 마마가 뭐 엄마죠?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파 들고 가서 파 바구니 들고 가서 뭐라고요? 그냥 아가씨라고 행세하면서 들어가는 얘기죠. 어쨌거나 돈텔 뭐라고요? 마마 나이트. 이게 이제 2007년도 경인가 한번 뭐 무슨 막 그 칸칸마다 해갖고 난잡하게 운영하다가 이제 그 영업 정지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가본 적이 요즘에 내가 여기는 또 메리트 관광 나이트라고 해서 동양 최대의 나이트다 해갖고 여기는 또 거기 가다 보니까 여기는 또 자 이상한 쇼 같은 거 해갖고 난잡하게 하다가 영업 정지당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가보진 않았고 여기 왔다 갔다 학원이 여기 하나 있어갖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자 다른 건 다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춤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좀 노래까지도 이만큼 약간 되긴 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데 가봐야 제가 돈만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보면 여기다가 2004년도경에 어떤 사람이 못 모르고 여기다가 뭘 지었냐면 오피스텔 진 적이 있었는데 두 동을 정확히 이게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지은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어떤 형태로 지었냐면 이 복층형 있죠? 예, 그 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복층형이 뭐냐면 다락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잠도 자게 하는 거 있죠? 이런 형태로 오피스텔을 만든 겁니다. 여기 한번 대박이 났던 겁니다. 뭐가 났다고요? 대박. 그러니까 대박이 나서 막 줄이 한 500m 선 적이 있어요. 저쪽에 이제 여기에 옛날에 이제 LG 백화점이었는데 그 뒤쪽입니다. 무슨 스퀘어 지금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막 줄이 막 500m 서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분양가 떨어져요? 분양가면 올라가겠죠. 막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그러니까 대박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설업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나도 여기다가 뭘 지어야 되겠다고요?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건설업자라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몰래 땅을 구입해갖고 뭘 짓기 시작했어요? 오피스텔 짓기 시작했는데, 이미 착공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죠? 2, 3년 지나니까 우후죽순 뭐가 생겼어요? 오피스텔 막 들어서니까 막 그 분양이 안 돼서 막 난리 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가격은 폭락하면서 결국은 이 건설업자들은 외국에 도주하거나 빚도 못 갚아서 배째라기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요? 내가 또다시 여기다가 오피스텔 지었다가는 손에 뭘 지어야겠다고요? 장을 지으겠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피스텔 지은 사람 있었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또 품귀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가격이 또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왕왕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뭘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거미집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거용보다는 이렇게 상업용 있죠? 이런 데서 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요 그림은 제가 어떻게 그린 거냐면 요 그림은 자, 이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선의 탄력성을 똑같이 해서 그린 겁니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똑같이 해서 그린 겁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아까 했는데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부호는 무시하라고 했죠? 무시하시고 이런 건요 1보다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이런 걸 뭐라고요? 1보다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1보다 작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린 거냐면 얘는 기울기를 똑같이 해서 그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계속해서 뺑뺑뺑뺑 강강술래처럼 계속 돕니다. 이걸요 순환형 거미집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순환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자 상대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요 탄력적이다. 상대로 이렇게 급한 형태를요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걸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형태를요 비탄력적, 완만한 형태를요 탄력적 이런다면 얘는요 이렇게 해서 계속 뱅뱅뱅뱅 돌더니 언젠가는 균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린 거라고요?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게 그린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언젠가는 균형점이 이룬다는 얘기죠. 이걸요 수렴형 거미집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수렴형.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하나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수요 곡선은 공급은 좀 약간 완만한 형태, 수요 곡선은 좀 급한 형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여기서 출발한다면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계속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렇게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선의 탄력성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클 때 있죠. 요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린다면요 점점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걸요 발산형 거미집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같아요. 반대예요. 같이 움직여요.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라고 했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울기 따진다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고 얘는 뭐라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기울기를 얘기할 때도 수요 곡선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 수량이라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 자 수량은 감소했고 가격은 올라갔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항상 기울기를 따질 때도 이거는 마이너스 무시하세요. 뭘 무시하라고요? 마이너스 무시하시고 절대값만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뭐만요? 절대값. 그래서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16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자 몇 페이지라고요? 네. 이거는 자 설명은 장황하게 했지만 나오는 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165페이지 자 찾으셨나요? 20번 볼게요. 20번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에, 요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수탄수 공탄발, 뭔 탄발이라고요?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라도 암기하시면 됩니다. 수탄수 뭐라고요? 공탄발이다. 공탄발이다. 수탄수 뭐라고요? 공탄발.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 경우는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요 발산형, 수탄수 뭐라고요? 공탄발. 이렇게 한 다음에 기울기는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기울기는 뭐라고요? 거꾸로. 수요 수탄수 뭐요? 공탄발. 이렇게.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20번에 1번 볼게요. 가격에 대하여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이럴 경우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자,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에는, 요걸 얘기합니다. 같을 경우에는, 자,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 발산한다. 틀렸네요. 순환한다 해줘야 됩니다.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죠. 순환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적으로 설명한다. 정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시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교하는 거 있죠. 요걸요 정학 이론이다 해집니다. 정학적 이론. 근데 요거는 몇 년에 걸쳐서 있죠.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요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비교 동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교 뭐라고요? 동학적, 아니면 동태학 이렇게 되는데, 동학, 정학이 반대 뭐라고요? 동학. 이렇게 비교 동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비싸면 덜 사려고, 싸면 많이 사죠. 즉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즉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한다고요? 즉시. 근데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 즉시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서 변하죠. 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 년도 돼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지나서 변한다, 과정한다. 이것 때문에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그 박스 안에 볼게요. 박스 안에 A 부동산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라고요? 1.1.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9. 그러니까 뭐가 커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죠? 이거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B 부동산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1.3. 그러니까 뭐가 커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발산형. 이렇게 해서, 문제가 뭐 아주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 자, 다시 우리 그 강의 노트 돌아올게요. 노트로 돌아오셔서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론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은 장황하게 했지만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거의 안 틀리니까 아주 약간 뭐 계산 문제 하나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의미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시 변해요? 나중에 변해요? 나중에 변하니까 해마다 왁구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물건이 남아돌고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 나타납니다. 39페이지 볼게요. 부동산 시장 총론이다 해서 시장의 형태 있죠? 시장의 형태는 우리 교재에 17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74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있죠? 요거는요, 우리 교재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77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39페이지에 시장의 형태 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은 매도인과 매수인에 의하여, 매도인은 자, 파는 자, 매수인은요, 사는 자, 얘네들이 자, 이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구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 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혹은 뭐라고요?
추상적인 장소. 구체적 하면 항상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있죠?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걸요 구체적 시장이다. 구체적 시장이 아닌 형태를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G마켓 들어가서 옷을 하나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 옷은 엉뚱한 데가 있는데 컴퓨터 상으로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요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뭐가 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다. 얘는 뭐라 할까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은 그야말로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있다. 자, 지금부터 정상 이상의 큰 돈을요 초과 이윤 아니면 그냥 큰 돈 해볼게요. 정상 이상의 이윤을 뭐라고요? 큰 돈 아니면요 초과 이윤 해볼게요. 누군가가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을 다른 공급자들이 가만둬야 안 놔둬요? 안 놔둔다는 얘기죠.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먹을 게 있을 때까지는 계속 경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장에서는요 절대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 그럼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뭐라고요? 수능자다 이집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가격 수능자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죠. 누가 손해볼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동네라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 완전 경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있지도 않는 시장을 왜 설명하냐? 요거는요 불안정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뭐라고요? 요 네 가지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못 갖췄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불안정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추상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맨 먼저 이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지 맘대로 가격을 결정해야 하나요? 해줘 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만고만한 수요자도 다수이고 고만고만한 공급자도 무지개수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급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품질이 아주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품질도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품질도 뭐라고요?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극히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역에 옛날에 한 것처럼 어떤 여자고등학교가 딱 들어섰길래 어떤 아줌마가 잽싸게 여기다 라면집을 딱 차렸습니다. 라면집 잽싸게 차리니까 여긴 여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을 벌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에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극히 일시적으로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만 있어봐요. 자, 다른 아줌마들이 여기다 라면집 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죠. 그러니까 오후 죽순 막 라면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럼 뭐가 없어질 때까지요? 요 먹을 게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손해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또 빠져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누군가가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곧바로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면요 퇴거,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요것도 아주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것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개발한다고 발표도 안 했죠.
발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뭐라고요? 큰 돈을 벌 수 없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옆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019년 5월 30일 현재 이렇게 자, 이 그 공급자가 있고 이거는 수요자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공급자가 됐든 수요자가 됐든 문제가 많습니다. 전부 다 라면을 만들어 파는 시장입니다. 뭐라고요? 라면. 그래서 공급자도 A, B, C, D, E, F, G 수두룩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도요. 가, 나, 다, 라, 마, 바.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을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갖췄죠? 두 번째는요, 여기서 판매되는 라면은 전부 다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다고요?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아요. 전부 다 신라면을 만들어 팝니다. 신라면 가지고 끓여 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계란은 항상 반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파는요, 두 쪽 있죠? 딱 집어넣고 들어올 때는 전부 다 90도로 절합니다. 어떻게 하고요? 90도. 나갈 때는요, 쳐다도 안 봅니다. 이렇게 예전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죠. 이런 상태에서 어쨌거나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한 3,000원 정도가 결정돼 있다 쳐보자. 얼마라고요? 3,000원. 그러면 D라는 사람이, 잡을게요. D라는 사람이 3,300원 받기로 했다. 할 수 있죠? 3,800원 했죠? 그러면은 곧바로 도산합니다. 곧바로 뭘 한다고요? 도산한다. 왜 그러냐면 남들은 다 얼마 받고 팔아요? 3,000원 받고 파는데 얘만 3,300원 받고 팔고 있죠. 그리고 품질도 좋은 것도 아니죠. 똑같은데 뭐하러 그 집 갑니까? 다른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곧바로 뭐라고요? 망합니다. 이번에는 자 2,700원 받고 팔기로 했다 시작. 그러면 얘는 곧바로 더 크게 망합니다. 뭐라고요? 망한다. 왜 그러냐면 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3,000원 있죠? 요거는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정상적인 이윤. 그러면 정상적인 이윤,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이죠? 요것만 얻을 수 있는 가격인데 이거보다 못 미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 손해보면서 파는 겁니다. 뭐라고요? 손해. 그러면 팔면 팔수록 더 크게 망합니다. 알겠죠? 아침부터 몰리긴 몰리는데 팔면 팔수록 뭐라고요? 손해보면서 파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 가격을 건들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가격을 건드는 순간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아무리 완전 경쟁을 하더라도 극히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곧바로 다른 기업이 진입도 자유롭고 퇴거도 자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경쟁, 완전 정보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일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에 삼촌이 있어갖고 앞으로 신라면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릴 거랍니다. 뭘 때릴 거라고요? 세금을 왕창 때릴 거랍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농심 입장에서도 손해 안 보려니까 나중에 가격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갈 게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자 이 트럭 끌고 가서 그 정보를 가지고 트럭 끌고 가서 시장에 가서 자 있는 대로 막 라면을 잔뜩 사는 거죠. 그죠? 그런다 며칠 있다가 진짜 라면 가격이 문장 올랐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싸게 라면을 구입하는데 얘는 이미 싸게 다 구입해놨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로 자 일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에는 삼촌한테 라면 가격이 오를 거라는 소리를 정보를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듣고서 곧바로 트럭 끌고 와서 시장에 가서 물건 사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그러니까 이미 웃돈 받고 다 팔고 있다는 얘기죠. 올라갈 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절대 뭐라고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는 시장 이런 시장을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데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요 네 가지 중에 한 개라도 갖췄나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 그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고 개별성 특성 때문에 지역마다 그런 물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 살 수 있는 사람도 비싸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몇 명씩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동질의 상품이 아니라 전부 다 물건은 위치부터 다 하는 거죠. 이질적인 제품을 다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피스텔 딱 지었다. 대박 났다는 얘기죠. 대박 났어요, 안 났어요? 나니까 나도 한번 여기다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오피스텔을 짓는 게 그 조그만 돈 몇 푼 가지고 질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막강한 자본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는 여기다가 아파트 오피스텔 못 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지으려면 쉬워요, 어려요? 어렵고 돈은 많이 들죠. 정부도 못 지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큰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그죠? 그리고 설사 내가 여기다 오피스텔 지었다 하더라도 장사 안 된다고 해서 빠져나오기도 쉽다. 그렇지 않죠? 임대가 안 된다고 해서 빠져나오고 또 팔리지도 않는 거죠. 그냥 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손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그리고 장관 청문회 할 때, 자, 낙마하는 사람들이 한 80% 이상은 자기가 공직생활 하면서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미리 알아요, 몰라요? 미리 아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이런 게 좀 터졌는데. 자, 그러니까 미리 알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 미리 구입해놨다가, 근데 자기 이름으로 구입했다가는 나중에 아무래도 출세길에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 사돈의 8촌 명의로 아니면 친구 명의로 장모님 명의로 구입해놨다가 나중에 탄로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낙마하는 경우는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정보를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런 정보를 몇몇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몇몇 사람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죠. 이런 시장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동산 불안정 경쟁은 크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냐면 독점 시장이다.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이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인 시장, 이런 걸요 독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전이죠. 한전이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코레일에서 자, 뭐라고요? 철도 시장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X인가? 그거 있죠? 그것도 다 코레일이 다 거의 다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얘네들은 지 마음대로 가격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과점 시장은 그런데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시장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소수의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러한 시장 있죠? 이거를 과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 시장 같은 경우는, 자, LG, U+ 있죠? 그리고 SK, KT 이 정도에서 다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석유 같은 경우에도 현대 오일뱅크라든가, 자, GS, 칼텍스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몇몇 기업들이 이제 지배하는 이러한 형태를 답을 하고요. 과점 시장이 줍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주로 우리 동네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주도하는 시장, 이런 시장을요 독점적 경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점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가격 담합을 통해서 가격 뭐라고요? 담합.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핸드폰 시장에서 그렇게 자, 그 가격 좀 낮추라고 해도 걔는 어느 정도 내려가도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더 이상 뭐라고요? 안 내려가요. 걔네들은 기업들이 몇 개 대여한대요? 안 됩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벌금 묻더라도 계속 가격은요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얘네들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SK의 그 딸이 LG 가서는 딸이 며느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지들 몇 명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서는 더 이상 안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을 뭐라고요? 담합을 통해서 얘네들은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을 어떤 식으로 결정한다고요? 가격 담합을 통해서 결정하면서 무지막지한 초과 이익을 얻어가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초과 이윤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독점적 경쟁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우리 동네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완전 경쟁의 요건을 웬만큼 갖췄는데 어느 하나만요 독점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그 미장원 시장 같은 거 해볼게요. 미장원은 어쨌거나 미장원 하는 사람들도 다수고 이용자도 다수죠.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미장원 하는 것도 쉽고 빠져나가는 것도 쉽다는 얘기죠. 큰 돈 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미장원 하면서 어떤 정보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자, 동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상호 이질적인 제품, 다시 말하면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챙겨가는 형태 있죠. 나름대로 가격도 결정하고 이런 형태를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미장원 가면 아주 사람들이 많은 미장원 있죠. 이런 데가 뭔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아주 잘한다든가 아니면요 서비스가 좋다든가 있죠. 그러면 단골이 막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면서 나름대로 파마 가격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윤도 엄청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알아볼게요. 간단히 여기서는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알아볼게요. 특성. 자, 요거는 이제 이 맥주 시장과 다른 특성 알아볼게요. 맥주 시장과 다른 특성 알아보는데, 요거 하기 전에 시장은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이만큼 있다고 적을게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시장, 전체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쪼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쪼개진 하나하나 시장을요, 부분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쪼개볼 수 있죠. 서울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쪼개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도 대형, 소형 이렇게 쪼개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진 하나하나 시장을 뭐라고요? 부분 시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 316동 801호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나도 아까 시장이 뭐라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있죠? 이걸 얘기하는데, 내가 아파트 316동 801호를 갖고 있으면 나는 좀 이거 팔려고 내놨을 때 좀 비싸게 팔고 싶어요? 싸게 팔고 싶어요? 비싸게. 근데 이걸 사겠다는 몇몇 사람은요, 좀 싸게 구입하겠죠? 그러면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될 수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요? 개별 시장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개별 시장.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나 보겠습니다. 맨 먼저 국지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국지성이 뭐냐면 그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꼼짝 못하는 바람에 부동성 때문에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원룸 지어서 굳이 서울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가고 이러지 않겠죠? 하다못해 춘천에 광고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요 근처에만 광고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하면서 부동산 지역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 임대료 이런 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국지화된다 해줍니다. 그리고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원룸 지어서 아니면요 오피스텔 지어서 분양 직원 데려다가 여기서 직접 판다. 그럴 경우는 물건 갖다 놓고 사업하는 거죠. 이런 걸 일종의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춘천에 있는데 아니면 강릉에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여기서는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추상.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하고 추상적 시장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추상적 시장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강릉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로는 있는지, 근처 학교는 있는지, 아니면 가격은 적정한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보 활동도 크게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한 직접 가서 또 확인해야 되죠. 임장 활동 이런 게 갖고 필요한 게 국지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비공개성이라고 해서
내가 맥주를 구입한 거를 굳이 2,500원에 구입한 거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없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토지 한 평당 전국 어디 가나 다 다를 수 있죠. 거래할 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탈세 목적 아니면요 재산의 은닉 목적으로 거래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요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다운 계약서 이런 거를 관행화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왜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적게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게 적정한 거래인지 도대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정부 탐색 비용이 작고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표준화성이다 해서 자 이런 것들은 굳이 암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앞자리에서 다 암기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자꾸 읽어보시면서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예컨대 이 암기에서 요즘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자 표준화라는 게 맥주 같은 경우 볼게요.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품질로 전국에 배포할 수 있죠. 이걸 표준화가 가능하다 해집니다. 근데 부동산은 동일한 게 있어 없어요? 위치부터 다르고 다 다르죠.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 한 병당 전국 어디 하나 같을 수가 있는데 토지는 한 평당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이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조직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게요.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규격으로 전국에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디 가서나 똑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비맥주에서 시작해서 총판, 도매상, 그리고 전국의 구석구석까지 소매상까지 이르기까지 조직화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일단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고서 거래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놈인지 하나하나 보고 거래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춘천에 있다면 춘천까지 가서 또 확인해야 되죠. 가서 직접 확인하고 거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거래하고요? 직거래.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죠. 이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 얘기는 토지 같은 경우는 부증성 때문에 어떤 지역의 땅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야 하려고요?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는 토지의 공급량을 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바로가 아니라 아예 못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는 바로 늘릴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폭등하죠.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만 폭락하는 겁니다. 이거를 적정한 가격이라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남양주 지역은 아파트가 남아돌고 저기 춘천 지역은 모자란다. 그러면 남아도는 걸 갖다 팔 수 있다면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은 해결돼야 한대요? 되죠. 근데 문제는 갖다 팔 수 있어 없어요? 없다입니다. 맥주처럼 맥주 남아돌고 모자란 갖다 팔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이건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단기 매매가 곤란하다. 만약에 아파트가 전국에 있는 게 다 동일한 거다.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 아무거나 구입하면 되죠. 그죠? 근데 아파트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도로에서 가까운 게 있고 먼 게 있고 더럽게 쓴 게 있고 깨끗하게 쓴 게 있고 주변에 학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고가성 때문에 지나가다 맥주처럼 아무나 구입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려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파트야 그래도 잘 팔리지만 상가나 공장 이런 거는 5년이 돼도 안 팔릴 수 있죠. 그러니까 환금성의 곤란, 현금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법적 제한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내가 한 부동산 활동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주택가 한복판에 연탄공장 차렸다. 남한테 피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공법적, 사법적인 측면에 규제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늘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못 팔게 할 수 있죠.
아니면 못 짓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저하시킨다 집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아주 약간 힘든 거는 자금 조달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기 때문에 자금 조달, 그냥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뭐 수월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매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쭉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역할 하나 볼게요. 기능. 자, 맨 먼저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수요자나 공급자 간의 자원 배분 및 공간까지도 배분해 주는데, 자, 요즘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볼게요. 원룸, 투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지으려고 합니다. 알겠죠? 왜? 이거는 일종의 그 라이프 스타일 있죠? 요거하고 밀접히 관련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1인 가구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자, 애들도 많이 낳으려고 안 낳으려고요? 안 낳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은 그 빌라 구조보다는 자꾸 뭐라고요? 원룸, 투룸에 대한 수요 있죠. 이런 게 계속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볼게요. 자, 이 투룸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고, 빌라도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근래 들어서 빌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원투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균형량이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요, 균형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의 돈들이 빌라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라고요? 원투룸에 배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업자들도 돈이 빌라에서 빠져나와서 뭐라고요? 원룸, 투룸 있죠? 이런 쪽에 이제 그 배분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 자체가 공간도 배분되는 거죠. 공간 자체도 빌라 구조에서 뭐라고요? 원룸, 투룸 구조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종 가격이 창조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 뭐냐면 우리 맥주를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달라지고 이러지 않겠죠. 근데 부동산은 토지가 1000평 있다 그러면 저번에는 7억에 구입해 거래했는데 이번에는 10억에 거래되고 이러죠. 이런 식으로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가격이 창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참고로 이렇게 볼게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다 금방 끝납니다.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입니다. 수량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비싸게 팔려고 해, 싸게 팔려고요?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안 산다고 하면 점점 낮춰줄 양이 있죠. 이걸요, 매도인의 제한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매수인은 처음부터 싸게 구입하려고 하죠. 근데 매도인이 안 판다면 점점 높여줄 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요, 매수인의 제한 곡선이 줍니다. 근데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수박 같은 경우는 매도자는 아저씨는 1000원, 10,000원 받으려고 하고 아줌마는 7,000원에 달라. 거래가 대화인데요? 안 되는데, 아저씨가 금방, 잠깐 와보세요. 1,000원 깎아드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고가성 때문에 얘는 10억 불렀는데 얘는 5억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잠깐 와요. 2억 깎아드릴게.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집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쯤에서 이제 중개업자가 나타나서, 자, 이만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매수인아, 너 이만한 가격에 살래 그랬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너 이만큼에 사라니까 살 수도 있네요. 매도인, 너 이만한 가격에 팔래 그랬더니 얘는 이만큼만 받아도 팔려고 했죠. 이만큼 받아준다는 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할 때는 또 여기서 거래하나요? 여기서 거래할 수 있죠. 또 파괴되고 또 거래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정도가 결국은 중개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환 기능도 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부동산끼리, 부동산과 현금하고 소유와 임대 등이 교환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와 임대는 내가 갖고 있는 빌라를 아파트 주인한테 팔고 내가 그 아파트에서 전세 살 수 있죠. 이런 게 일종의 소유와 임대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 투자자 우리 입장에서는 요즘에 어떤 아파트가 집값이 올라갈 건가, 어떤 게 품질이 좋고 편의성이 좋은가, 이런 거 다 시장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는 거죠.
거기 정보를 다 중개업자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다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즘 들어서 초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건설업자는 초호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까지 조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정확히 5분만 쉬었다가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히 2시 반에 끝낼 거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